안녕하세요. 정진석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랑 그다음에 저희 반 수업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대치랑 반포에서 고등부만 한 10년 넘게 수업을 했고요. 고등부 하면서 사실 특히 고1, 고2, 3 학부모님들한테는 거의 그런 얘기를 안 듣는데 고1 학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중학교 때는 우리 중학교 때는 되게 잘했어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어머님들께서도 익히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 때 잘했다라는 파트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는데, 고등학교 현재 9등급제에서는 2등급까지가 11%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비 중3 같은 경우에 5등급제로 바뀌면 10%까지가 아마 1등급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략 중학교 한 반을 30명 정도로 잡으면 반에서 한 3등 정도까지? 그러니까 3등 미치면 대부분 고등학교 가면 3등급 이하가 나온다는 결과가 되잖아요. 근데 보면 3등급 이하면 대략 그냥 뭐 학교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점수가 80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점대 정도 나오거든요. 더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 때 그래도 90점 넘었는데 70점이니까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등학교 가면 수학을 어려워하는지 좀 들여다보면 사실 중학교 때 수학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3년치 통틀어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보다 작을 거예요. 공식의 양이나 내용이나 난이도도 훨씬 더 튀는데 3년치가 한 2, 3개월보다 양이 적거든요, 중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많이 풀고 많이 연습하면 점수가 좀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1학기 때는 대수 파트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점수가 애들이 좀 나와요. 네. 2학기 넘어가서 기하 파트로 들어가면 점수 안 나오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 우리 아이가 도형을 좀 많이 어려워해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도형 파트가 그러니까 중등에 나오는 도형 파트는 유클리드 기하라고 해서 정의랑 정리를 기반으로 즉 논리에 진짜 꽂히거든요. 왜냐하면 심지어 제가 플라톤 같은 경우에 기하학을 모르면 아카데미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이 기하학이 논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도형 파트가 약하다는 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아직 안 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1학기 파트에서 뭔진 잘 모르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공식 뭐 이렇게 쓰다 보면 답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사고력에 비해서 1학기 때 점수가 높게 나온 거지 도형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지금 1학기 때랑 2학기 때 점수 차이가 나면 학습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줄 필요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점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어, 비슷한 맥락이긴 하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만 하더라도 공식의 양이 대폭 늘어나요. 중간고사 말고 그냥 첫 단원, 다항식의 연산에만 기본 공식이 10개거든요. 근데 내신 문제 풀이하려면 15개에서 20개 정도로 늘어나요. 근데 그게 한 단원, 1단원만. 그럼 2단원, 3단원, 4단원 합치면 내용이 확 늘어나는데 중학교 때 그냥 내신 대비 한 4주, 5주 하면서 막 무지성으로 문제만 많이 풀어서 익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되면 무슨 공식을 쓸지 몰라서 못 풉니다. 이거 써서 풀어봐라고 하면 아 이거 써야 돼요 하면서 막 풀이하는데 그거 안 가르쳐 주고 그냥 풀이를 하라 그러면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때 그냥 문제만 많이 푼 케이스니까 일단은 내신 대비 중학교 때 할 때 신경 써 주셔야 될 건 내신 대비를 보통 중학교 학원마다 다르기는 한데 사실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4주 5주 이렇게 하거든요. 4주 5주 공부했는데 중학교 때 90점이 안 된다. 80점대다. 그러면 이거 지금 학습 방법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가 공부를 안 했던가요? 사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4주 동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그게 제일 슬픈 케이스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보면 공부를 안 했거나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중학교 때는 내신 대비 하실 때 수학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하면 점수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그 학습 방법이나 내신 대비하는 습관들을 좀 조율해서 이 습관들을 고등학교로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등 내신은 그런 정도로 접근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 대비 수학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요. 어차피 그냥 적당히 점수 나오니까 다른 과목 관리하느라고 보통 한 2주 정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등 내신은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지엽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굳이 이런 거 해야 되나라는 것들도 나오는 데다가 중등에 뭐 도형 많이 어려운 도형 닮은 응용들 있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때 그런 거 필요 없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시간을 쏟진 않으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이제 개념을 이해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이할까 이건데 지금 아마 저랑 연배가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때는 집합이 첫 단원에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정석의 첫 단원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집합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 있어요, 집합이.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집합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근데 집합이 논리랑 기준, 그다음 포함관계 이런 거 감안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근데 집합이 지금 중학교 때 안 배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집합 안 배우니까 첫 번째로 겪는 문제가 중2 2학기 때일 거예요. 경우의 수 튀어나오거든요. 사실 어머님들께서 가끔 상담하실 때 경우의 수를 진짜 못 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왜 그러냐면 사실 아이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집합이 빠져 있으면서 기준을 세우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거 연습 안 한 상황에서 바로 경우의 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집합을 저 개인적으로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빠져 있어요. 게다가 아이들이 어려운 단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함수잖아요. 아, 함수 어려워 하는데 함수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집합 원소 간의 대응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함수를 설명하려면 집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그 2학기 때겠죠? 함수 배워야 되니까 급하게 집합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이랑 명제 집어넣어서 이제 포함관계랑 원소랑 논리적으로 어떻게 사고할지 일단 다급하게 채워놓고 함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만 따라서 흘러가다 보면 개념이 빈 상태로 고등학교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도 고등하에 나오는데 보시면 경우의 수 함수가 있으니까 지금 집합 명제가 수하에 지금 갑자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다라기보다는 안타깝지만 학원에서 배우고 갑니다. 중학교 때 벌써 다 고등학까지 하고 가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제 좀 이제 긴장이 되네요. 그럼 이제 개념을 그런 식으로 뭐 집합도 공부하고 함수도 개념 채워서 간다라고 치면 이제 그 개념들을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까인데 문제 아시죠? 이번 수능에서 제일 유명했던 22번 문제거든요. 제가 이날 당일날 좀 풀어봤어요. 문제 딱 봤는데 조건이 너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뭐 그냥 되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되게 잘 나왔어요.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공부 좀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되게 깔끔하고 좋아요. 계산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대수적으로 계산만 하던 친구들, 식 세우고 A, B, C 문자 잡고 계산만 하는 친구들은 아예 문제 시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유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어진 힌트들을 좀 찾아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정수 조건 있고요. 0보다 작다 두 개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정수 범위 내에서 체크해야 되고 0보다 작은 게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확인해야 되고요.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있잖아요. 요 둘 사이에 0이라는 정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0일 때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부터 체크해 가면서 이 힌트들을 뭐랄까 그 헨젤과 그레텔의 빵 부스러기 찾아가듯이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너 아무것도 없는데 해서 아예 시작을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접근하는 건
방탈출하는 게임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방탈출 해봤는데 탈출 못했거든요. 두 번째도 사실 탈출 못했습니다. 근데 한 두세 번 해보니까 요 게임에서 주는 힌트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탈출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능형 문제들 사고를 조금씩 조금씩 접해봐야 이런 식으로 정수 조건 뭐 이런 자잘한 조건들을 풀어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접해본 아이들은 되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수업할 때는 수능 문제 제가 같이 풀이합니다, 아이들이랑.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못 푼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재수생 아이들도 이 문제 많이 못 풀었어요. 근데 재수생 아이들이 이 문제 못 푼 케이스는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실패하고 헤딩하고 안 풀리고 막 이런 경험 없이 이렇게 강의라던가 수업 들으면서 이 조건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풀이 방법들을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수많은 테크닉들을 배운 아이들은 못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3 때 더 늦기 전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문제들을 보고 사고하는 훈련을 안 하면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어요. 과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다른 일정들이 너무 바빠서 수학 문제 한 문제에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쏟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고3 아이들도 앉아서 제자리에 앉아서 푼다라고 치면 20분 정도는 쓸 텐데 풀린다라는 가정하에 20분 정도를 쓸 텐데 안 풀리면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1시간 동안 이 문제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다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만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중하위권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중학교 때 시간 있을 때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좀 많이 고민해보라고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어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 풀이해주고 설명 이렇게 해주고 그러지 않고요. 문제를 주고 문제는 제가 읽어줍니다. 이 조건, 조건, 조건 정확하게 사실 문제 잘못 읽어서 문제 해석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한번 읽어주고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못 푸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한두 달 정도 지나면 그 20분 내에 풀이해내는 중3 아이들이 나옵니다. 한 가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수능 날 중3 아이들 같이 풀이해 보거든요. 그럼 중3에서도 88, 92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 나와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대비가 거의 끝난 거죠. 3학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3년 그냥 그 감각만 유지하면 수능 보는데 거의 지장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수업해보면 아예 시작부터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라고 정말 펜 놓고 손 이렇게 딱 끼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풀어줄 때까지. 이 친구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조건을 하나 주고 요거 한번 써봐라고 하면 그 줄을 이렇게 좀 씁니다. 그 다음에 딱 다시 막히면 또 펜을 내려놓고 팔짱 끼고 기다리거든요. 그럼 다시 조건을 주고요. 근데 이 친구도 저 처음에는 얘 안 되겠다. 얘 가도 적응 못 하겠는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3, 4개월 지나면 그래도 이제 아까 방탈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적응을 해요. 걔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저랑 마주한 기간이 한 6개월 길지 않아서 다 마무리를 못하고 아마 고등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중학교 3학년 1년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이 기간에 조금 사고하면서 연습하면 고등학교 가서도 수능 문제 적응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저희 반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 풀이하고요. 서술형 쓰기 연습하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몰라서 못 쓰는 케이스가 있고요. 알긴 아는데 쓰는 방법을 몰라서 못 쓰는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공부를 그냥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논문 쓰는 방법 익히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어떻게 그러니까 기호를 통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서술하냐 여기랑 관련이 있어서 틈틈이 제가 저기 옆에 사진이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저렇게 쓰는 연습하거든요. 다만 제가 수학가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한테 깐깐하게 채점을 해요. 채점이라기보다는 수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일일이 제가 다 수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하나 수정해 주는데 한 10분. 그 다음에 수정한 거 애한테 너 이거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설명해 줘야 되는데 10분. 그러면 시간, 시간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럼 제가 별도로 수업 끝나고 따로 채점해 주고 나중에 하면 좋은데 그러면 애들이 또 그 시간 간격 때문에 잊어버려서 틈틈이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도 여유가 있을 때는 제가 서술형 쓰기 일일이 하나씩 봐주고요. 다음에 뭐 단원 테스트나 개인별 오답 이런 것들은 뭐 어느 학원에서나 다 하는 거라서 제가 뭐 더 설명드리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진짜 저랑 같이 수업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수능 때문에 고민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고 수업을 맡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별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데스크 통해서 별도로 상담 예약 잡아주시면 제가 개인별로도 상담 드리니까 또 데스크로 연락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